마르고 닳도록 오랫동안 쓰는 똥포라고 합니다. 아, 예.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 무반동총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전설의 예. 무반동총이죠. 예. 누가 봐도 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네. 70년간 와. 우리나라에서 대전차 화기로 70년. M67 90mm 무반동총을 개발했습니다. 아, 문제는 예. 이거는 혼자 들고 다녀야 돼요. 이거 포탄도 같이 들고 다녀야 돼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 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다룰 무기가 하나가 아닙니다. 아, 여러 개인가요, 오늘은? 예, 맞습니다. 게다가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되죠? 마르고 닳도록. 그렇죠. 마르고 닳도록 오랫동안 쓰는 연식이 깁니다. 아, 우리 한국군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쓰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주 백골화가 될 때까지 쓰는 게 특징인데, 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오래된 무기를 통칭 우리가 군대에서는 똥포라고 합니다. 아, 예. 이 애증의 무기들이 이번 주제입니다. 네. 애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 그렇죠, 같아요. 중요하죠. 이게 예. 사실 우리 군 전력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거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와 증이 공존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듣고 배울 수 있는 내 손안의 K 밀리터리 가이드 리얼 웨폰 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애증의 장수 무기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이 고생도로 따지면 무반동총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전설의 예. 무반동총이죠. 예. 이 군 전역자들 중에서 아우 이건 지옥의 병과다라고 네. 할 때 대체로 빠지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무반동총. 없을 무 반동. 그냥 네. 반동이 없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좋은 총이네요. 그것만 들면 좋을 것 같죠. 네. 예. 이거는 발사 시에 반동을 없애기 위해서 네. 탄이 앞으로 나가는 힘을 네. 이 장애하게 의한 가스가 뒤로 나가는 힘으로 서로 상쇄하는 아, 그렇죠. 그렇게 설계한 화기입니다. 예. 근데 이상한 게 네. 이걸 누가 봐도 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왜 총이라고 부르냐? 예. 무반동 총은 원래 포죠 사실은. 예. 90mm, 57mm 이러니까. 하지만 영어로 이거를 라이플, 강선이 있다고. 아. 즉 총으로 영어로 쏘다 보니까 이게 50년대에 이걸 들여오면서 이거 총이네 그래서 무반동 총이 네. 되었고 이후에 군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때 이렇게 영어를 좀 고지고대로 번역하면서 굳어진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보급계에서는 분명히 서류에 총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죠. 야, 이게 총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어는 아닌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네. 옛날에 그 유탄 발사, 네. 유탄 표적, 네. 표적지 영문 교보면은 네. 한 대략 1인치 정도의 자갈을 쫙 깔아라 했는데 네. 교범대로 해야지 안 되면서 25.4cm 맞춰. 진짜 깎았다고 그럽니다, 진짜. 돌을. 교범 이렇게 돼 있다고. 네. 역시 우리는 FM의 민족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군에서 쓴 대표적인 무반동총이 미제 M18 57mm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들어봤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람보처럼 한번 들어봐요.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106mm M40. 예. 그다음에 M67을 한국형으로 개량한 KM67이라고 이게 90mm 무반동총이 있습니다. 예, 있죠. 일단 제가 M18 57mm 무반동총이 가장 악명이 높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M18 57mm 무반동총은 6.25 전쟁 때 미군이 T-34 전차를 대적하기 위해서 들여왔다가 2022년이 중요합니다. 현궁이 전력화될 때 전까지 70년간 와. 우리나라에서 대전차 화기로 70년. 야.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 하니까 진짜 대한민국 육군 안에 그 누구도 이것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이게 2024년 10월에 퇴역식을 진행했습니다. 야. 퇴역식. 그래서 이게 노장 오브 노장인데 이 총꼬리 부분에서 장전한 이게 총미 잔정식, 후장식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유효 사거리가 450m입니다. 이게 사실 대전차 무기치고는 450m면 좀 아싸하잖아. 그런데 근데 이 거리에서 생각하면요 명중률이 80에서 90. 특히 우리나라는 10발 쐈는데 그중에서 한 발 빗나갔다. 그날 가스죠. 그날 가스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무게가 약 18kg. 아이쿠. 무게가 18kg인데 중요한 건 뭐냐?
2인 1조다. 이걸 분해해서 한 명은 삼각대를 이고 한 명은 57명을 이렇게 해서 이걸 들고 올라가는 그리고 야. 대부분 우리가 그거예요. 이게 평지에서 쏘면 안 되잖아요. 들키니까. 그렇죠. 산으로 올라가라. 아. 언덕 우리는 야 저기 언덕으로 저 언덕인가요? 아 야산입니다. 여러분 야산의 중턱까지 이걸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고생 좀 하는 거네요. 진짜. 자, 근데 예.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6.25 때 이게 T-34 격파에 실패합니다. T-34 격파엔 실패했지만 참호나 벙커, 그다음 적 감시소 등을 격파하는 데는 아주 요긴해요. 특히 벙커는요. 쏘면은 구멍 안으로 쏙쏙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예. 2차 대전 때도 예. 오키나와나 유황도 이오지마에서 네. 일본군 동굴 진지를 원거리에서 타격할 때 굉장히 요긴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은 네. 일본군한테 총격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죠. 몇백 미터 밖에서 정확하게 동굴 입구를 타격하거든요. 더군다나 일본군이 그때 그냥 동굴을 좁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T-34도 격파를 못했는데 왜 최근까지 이걸 썼냐? 퇴역까지는 주로 GP에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비무장제 DMZ에는 일정 이상 화력을 못 가져와요. 그리고 이게 딱 상한선이 M18 57mm입니다. 이게 60mm까지였거든요. 네, 제가 60mm 까지. 그러니까 딱 그거보다 조금 작다 그러고 그렇죠. 이건 된다 그러고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그렇죠. 갖다가 다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중률이 높기 때문에 네. 적 GP의 총안구 아, 또 노려서 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어떤 명중률도 높이 평가받은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네. 제가 아는 후배 한 분도 네. 2000년대죠. 네. 그때 이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GP 근무를 하면서. 그래요. 근데 그때 탄약을 지급받아서 까보니까 1945년째 45년이요. 막 그 친구가 아니 이건 아버지 볼도 아니고 할아버지 볼이라고 나갔다고 합니까 그때? 한이 땡기니까. 완전히 잘 나갔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네. 미국이 정말 물건을 잘 만든 거예요. 진짜. 야 역시 무기는 미제예요. 그렇죠. 진짜.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전차의 방어력이 빠르게 강화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차화기의 화력도 증강할 필요성이 생겼고 네. 이 때문에 미국은 57mm 무반단 총보다 더욱 강력한 네. M67 90mm 무반동 총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또 더 죽어나겠네 이제부터. 이 90mm 무반동 총은 1971년부터 미군이 우리 군에 공유했는데 네. 이후에 국산화를 거쳐서 KM67로 이름을 붙이고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KM67은 대대급 대전차화기로 편제되었으며 81mm 박격포 및 K4 고속유탄기관총과 함께 보병대대를 지원하는 주요 무기체계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사거리는 대전차고 폭탄을 사용할 경우 특정한 건물이나 장치를 목표로 하는 전표적, 네. 이런 전표적에는 400m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 고폭탄을 이용해서 지역 표적을 제압해야 된다 이럴 때는 800m 정도 꽤 800m 길죠. 까지요? 예. 대전차화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연식이 많이 되다. 이게 네. 50년대에 어떤 연구가 된 그렇죠. 물건이거든요. 네, 60년대에 전력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통력이 305mm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개발될 시기에 전차 상대로는 어느 정도가 상대가 되지만 요즘 기준으로는 역부족도 어마어마하게 역부족이죠. 하지만 북한군이 지금 T-62 시리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직 꽤 많죠. 예, 그거는 좀 잘하면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북한군이 구식 전차를 대량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상대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지나치게 무거우니까 이게 얼마예요 무게가? 약간 가벼워요. 그거. 가벼워졌어요? 예. 아니 구경이 늘어났는데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 무려 예. 1kg가 가려져요. 1kg가. 17kg. 예. 문제는 예. 이거는 혼자 들고 다녀야 돼요, 이걸. 이 M18은 그래도 네. 이 삼각대하고 네. 포 본체하고 둘이 네. 나눠 들잖아요. 이건 네. 혼자 들고 다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보직을 받았다. 이분은 이제 일단은 조상 중에 한 역적이 한 명 있으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포를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예. 포탄도 같이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게 애증의 장수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게 전역자들이 일을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운영했던 분들을 이 너튜브 영상에서 댓글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회색 청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73년 논산훈련소 군번입니다. 아우, 힘들 때다. 73년 군번. 73년. 야.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 나 행군할 때 낙오하는 전후 배낭과 어깨 사이에 척 올려주면
방금까지 비실거리던 병사가 갑자기 행군 선두로 나서는 기적을 보여줬던 그런 무기다. 그다음에 길가온 X2P님이 화기소대 57mm 운용병들 행군할 때 저 무거운 걸 어깨에 메고 다녔다. 예.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 또 나옵니다. 여기서 NOZH8WS님이 3사단 90mm 무반동 총 출신이라 아우. 혼자 하신 거죠. 예. 소총에 배속돼서 이산저산 소총수 따라다니다가 진짜 이지는 줄 알았어요. 아우. 어쨌든 이렇게 미운정이 더 무섭다고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평생 돈 안 드는 안주거리가 안주거리라고 할 수 있나요? 하긴 씹으면 맞죠. 예, 씹어야죠 이거.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네, 미군에서는 베트남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퇴역을 한 물건이거든요. 네, 네. 근데 미군에서도 후세를 괴롭혔어요. 테러와의 전쟁 때 2000년대 미군이 아주 골머리 썩힌 것 중에 RPG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군 자신도 이거에 대항할 만한 직사화력이 더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고를 뒤지고 있긴 있네. 재고가 90mm를 또 줬어요. 일선에. 그래서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쓰던 이거를 왜 우리를 주냐. 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써야지. 썼는데 어땠습니까? 효과는 좋았어요. 효과는 좋았죠. 그러나 무겁지. 근데 솔직히 효과가 좋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자, 이어지는 애중의 장수무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 똥포의 대포주자, 바로 박격포입니다. 박격포. 예. 이 박격포는 사실 홍편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대구경 화약무기 가운데서 진짜 유서가 깊습니다. 엄청 길죠. 이게 예. 15세기쯤에 등장해요. 예. 보통 이제 구포라고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구포가 공성 무기로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죠. 왜냐하면 위에서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좀 포탄에다가 기름 발라서 불 붙여서 이제 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안에서 화재가 나고 난리 나는데. 그 비격진철례. 그렇죠. 또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박격포와 네. 박격포탄의 조상이죠. 그렇죠. 대환구에서 맞습니다. 뻥. 이 박격포는 6.25 전쟁 당시에 포병 화력이 부족했던 우리 국군한테 굉장히 소중한 무기였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굉장히 소중한 무기는 맞는데 네. 이 남자들끼리 모여 서로 군대 어디 갔다 얘기하다가 한 명이 박격포병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숙연해지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육군은 현재 60mm, 81mm, 그다음 107mm 박격포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대급에서 가장 보편화가 된 게 이게 60mm인데, 근데 60mm는 이게 신형 박격포로 개발돼서 곧 도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60mm 박격포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초로 운용한 박격포가 바로 이 60mm M2 박격포. 그렇죠. 1948년에 우리나라에서 포병학교가 창설됐어요. 그때 교육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할 당시에 이걸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던 걸 다 인수받아서 6.25 전쟁 개시에 거의 500여 문 가까운 박격포를 60mm 박격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M2를 약간 개량한 구형 60mm M19 박격포도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인 재원이나 이런 건 거의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 두 박격포를 1970년대까지 운용하다가 70년대 초에 유명한 사업이 있었죠. 번개 사업. 그렇죠. 이 번개 사업에서 무기 국산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M19 박격포를 면허 생산해서 한국형 박격포 KM19가 만들어지죠. 이후 우리 군은요, 이 80년대부터 박격포를 국내에서 독자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5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신형 KM181 박격포를 개발해서요, 현재 주력 박격포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 KM19는 노후화로 인해서 현재 도태된 상태인데 네.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없어진 건 아니고 예비군의 치장물자로 넘어간 뭐 이런 상황이긴 하죠. 이게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두 박격포의 재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KM19 무게는 약 23kg. 23kg요? 예. 아까 무반동초가 17, 18kg이었는데. 그렇죠. 사거리는 약 1.8km. 네. 3-4명이 한 조가 돼서 이동 및 운용을 하고요. 네. 반면에 이 KM181 같은 경우는 무게는 18에서 19.5kg 정도. 오, 많이 줄었습니다. 제법 줄었죠? 예. 최대 사거리는 약 3.5km. 많이 길어졌죠? 네.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30발에 지속 발사 속도가 분당 20발. 네. 운용 인원은 똑같이 한 서너 명 정도 됩니다. 네. 이 KM19에 비해서 무게도 가벼워지고 사거리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예. 미군의 현용 60mm M224 박격포하고 비교했을 때 네. 이게 무게가 21.1kg에 사거리 3,500m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게는 약간 더 가볍고 네. 사거리는 동일한. 네. 사실 탄을 같이 씁니다. 우리 게 더 좋네. 우리 게 조금 낫죠. 예.
그러나 네. 이게 KM19보다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하지만 네. 18kg이 넘는 본체를 포함해서 탄약 조준경 등 관련 장비를 모두 휴대해서 네.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건 힘든 일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도 한번 이 아까 그 무반동총에 만만치 않게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예. 댓글 한번 제가 살펴보면요. Why so serious 7058님이 60mm를 운영하셨으면은 그렇죠. 그 나머지는 뭐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냐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자격이 있죠. 94년도에 내가 나온 부대는 고수 방어 부대라. 완전 군장의 완포라는 건 여기서 모든 탄약을 다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어디 산 꼭대기 무려 해발 800 제가 말씀드린 칸첸중가 간다니까. 아유, 시사 팍마 그 히말라야 가면 시사 팍마 칸첸중가 히말라야 거기 있습니다. 다 간다고요 이분. 이분은 와이소 시리어스 할만하네 진짜. 시네오 GH1님이 3사단 9사군번 박격포입니다. 평지에 행군할 땐 그냥 무겁기만 하지만 또 나옵니다. 길 없는 산을 뚫고 올라갈 때 옆에 나무에 군장 위에 얹는 포시 자꾸 걸려서 이게 그 이제 14조와 등정할 때 그런 것 같아. 남들이 다 간 길 있잖아요. 네. 거기 가는 건 인정을 안 해줘요. 진정한 알피니즘은 뭐냐면 남이 안 갔던 길 가는 거거든요. 최강이다. 그다음에 파코레오님이 81mm는 공격용로까지 안 가지만 60mm는 공격 시 또 산갑니다. 또 산가요. 아니 사거리가 짧으니까 네. 신형도 3.5km밖에 안 되니까 맨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대 작전 범위 안에 네. 있어야 되니. 네. 60mm 방패 별명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별명이 또 따로 있습니까 이게? 예. 그게 뭐예요? 저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참 그렇게 한데 어둠의 자식들이었답니다. 이 주기가 검은색인 점과 네. 대개 전방부대로 배정된다고 해서 지어진 별명이라고 하는데 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주기를 파스텔 톤이 하늘색으로 바꿨더니 이번에는 하늘이 버리자. 그러니까 아이고. 호박에 줄근다고 수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야. 이 60mm가 그래도 이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일단 박격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경만 맞으면 적군 포탄도 쓸 수 있어요. 특히나 박격포는 이게 네. 강선도 없고 네. 그냥 포구에서 밀어 넣으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공이에 네. 찔려서 격발만 넣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 그러다 예. 보니까 60mm 구경만 맞으면 적탄도 쓸 수 있는 거고 또 포탄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고폭탄, 연막탄, 조명탄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요. 2차 세계전 때 보면 러시아군과 독일군이 120mm 박격포탄을 서로 노역하면 그대로 썼는데 사실 이건 이유가 있는 게 네. 독일군의 120mm 박격포가 네. 러시아군이 쓰는 걸 노획한 그렇죠. 다음에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같은. 그렇죠. 예. 이게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네. 러시아군이 박격포를 노획한 다음에 네. 나토에서 공급받은 박격포탄을 거기다 장전에 쓰고 있어요. 그대로 쓰고 있군요. 예. 그 정도로 호환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리고 박격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구에서 포탄을 딱 넣으면은 자체 무게가 떨어진 다음에 이 공이에 찍혀가지고 발사되는 정말 단순한 그렇죠. 구조거든요. 네. 정말 거의 모든 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단순한 것도 참 찾기 힘듭니다. 고장날 건덕지가 없죠. 그렇죠. 사실. 포로서는 굉장히 경량이기 때문에 네. 산악 지형에서의 운용이 용이하고 아무래도 상대적인 겁니다. 네, 상대적인. 쓰는 분들은 용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사격진지 설치 및 철수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에 발사 흔적, 즉 포성이나 화염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위치 노출의 위험이 낮고 심지어 홀을 파고 안에 쏠 수도 있으니까 더하죠. 은밀한 화력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참고로 지금 미군은 개량형인 M224 박격포를 네. 지금도 중대급 화기로 열심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운용적 전술적 장점이 또 많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박격포는요. 곡사포보다 고각 사격이 유리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고각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박격포는 굉장히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장면을 피해서 표적을 공격하기 쉽죠. 그렇죠. 산 너머를 쏜다든가 이런 게 쉽죠. 근데 이게 산에서뿐만 아니고 편집장님 이런 거는 시가전에서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높이 있는 뭐 건물을 쏜다든가 건물 너머에 적을 쏜다든가 한국의 특성상 굉장히 유리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전차에도 박격포를 탑재합니다. 전차 안에? 그렇죠. 포미에서 장전할 수 있는 후장식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전차 포탑 안에서 위로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적에게 고폭탄을 날려버리는 거죠. 역시 이스라엘군이 그 시가전은 이력이 났군요. 아무래도 많이 당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레바논 전쟁 82년 그때는 차 외에서 바깥에서 나가서. 네, 바깥 나가 쏴야 됐는데 그 뒤로 개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이 지고 가니까 사람이 지고 갈 정도 가는 게 가능하니까 이거를 산 위에서 쏘게 되면 훨씬 사거리나 이런 게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영화 고지전의 모티브가 되는 우리 화천 4.25 고지 전투 있죠. 정전 협정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는데 이 고지전에서 7사단 8년대 1대대 1중대장이었던 김한준 대위가 중공군 1개 대대를 섬멸했는데 이때 싸웠던 우리 병력은 1개 중대밖에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 덕분에 우리가 화천댐을 사수할 수 있었거든요. 예, 예. 이만큼 우리가 이 박격포가 없는 적한테 쉽게 말해서 알보병한테는 지옥의 사신이죠.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은 탱크와 비행기로 했을지 몰라도 전투는 수류탄과 박격포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드론이 난무한 현대에도 네. 박격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을 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지금 거의 참호전 같이 됐잖아요. 양측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박격포의 중요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짧은 시간에 이 제압 사격을 퍼부을 수 있는 예. 능력으로 따지면은 박격포만한 격포죠. 그렇죠. 예. 뭐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군이 쓰는 거 보니까 차량용 박격포인데 쌍발 박격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박격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에서 굉장히 많이 운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측이 뭐 105mm나 155mm 포탄을 워낙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박격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뭐 이런 전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멋진 실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밉다 하면서도 못 버리는 그런 애증의 무기가 된 것 같아요. 이 60mm 박격포가. 그런데 이 다음으로 만나볼 건 뭐냐? 무시무시합니다. 왜냐? 얘 별명이 뭐냐면 등골 브레이커예요. 어우. 81mm 박격포입니다. 아, 81mm. 요 81mm 박격포는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 기절하실 겁니다. 특히 요거 운영하셨던 분들 저게 나야! 아! 막 이러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원조가 프랑스라는. 프랑스가 지금 아주 우리를 대대손손 고생시키고 있는 약간 좀. 이게 원래 괴랄한 무기 뒤에는 영국이 있고요. 고생한 무기 뒤에는 프랑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먼저 무게가 M29A1에 비해서 500g 정도 가벼워졌고요. 5kg가 아니고 500g. 그렇죠. 진짜 아주 끝판왕이 포판입니다. 포판. 그게 자세가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보면 또 이게 또 타원형이 이렇게 중간에 불쑥 나와서 또 애매하죠. 네. 정말. 그래서 등골 브레이크는 거죠. 이 똥포라고 불렸던 이 105mm가 차량에 실려서 이게 자주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현재 3차 양산이 진행 중입니다. 아, 1차, 2차 양산이 끝나고 3차 양산까지. 그렇죠. 괜찮다는 얘긴데 굉장히.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이제 이걸 똥포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똥포, 이건 얘는 똥포는 아니죠. 그렇죠.